안녕하세요, 여러분. 쯔쌤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론 파트의 마지막 강의인 8강 마케팅 믹스를 공부하실 차례인데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열심히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오늘까지 이론 공부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기출문제 풀이와 기출문제 암기를 중점적으로 해주실 건데요. 오늘 공부하시게 될 마케팅 믹스에서는 기업이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교재로는 37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8강 제목을 먼저 볼게요. 8강 제목 자체가 마케팅 믹스입니다. 마케팅 믹스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제가 이 마케팅 믹스의 개념을 조금 풀어서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마케팅 믹스는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업이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구성을 4가지로 제시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는 자, 첫 번째 제품, 그리고 가격, 그리고 유통, 그리고 촉진을 기준으로 각각의 전략을 세워서 마케팅 활동을 한번 펼쳐봐라 라고 제시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마케팅 믹스의 다른 이름으로는 바로 4P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부르는 사람마다 4P, 그러니까 4P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4P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4P의 개념은 P가 4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4P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제품을 영어로 하면 프로덕트, 가격을 영어로 하면 프라이스, 유통을 영어로 하면 장소를 의미하는 place, 그리고 촉진은 프로모션까지. 이 4가지의 P를 합쳐서 4P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는 이 4가지 중에서 유통과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유통과 관련된 부분은 1강에서 7강까지 총체적으로 이미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있잖아요. 제품이랑 가격이랑 촉진에 대해서 유통관리사 3급 시험에 나오는 수준 정도로 간략하게 저랑 여기서 같이 공부를 해보실 거예요. 유통 전략은 이미 공부를 하셨고 오늘 제품 전략이랑 가격 전략이랑 촉진 전략까지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마케팅 믹스의 4P를 모두 공부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개념 잡아주시고 밑에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믹스라고 개념이 나오고 방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4P의 개념이 나와 있고 그 아래 4C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4P는 방금 공부를 하셨듯이 제품, 가격, 유통, 촉진 이 4가지를 합쳐서 4P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4C는 비교적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에요. 4C는 우리 마케팅의 발전 과정에서도 이미 배우셨듯이 마케팅 개념의 발전 과정에 따라서 예전에는 기업이 무엇을 어떻게 하나라도 더 팔 것이냐에 초점을 맞췄다면 점점 발전해서 이제는 고객이 뭘 원하는지, 고객의 수요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단계로 발전을 했다라고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4P의 개념을 봤더니 제품 전략 세우고 가격 전략, 유통 전략, 촉진 전략을 세우는 것이 너무 기업의 입장에서만 본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등장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4C는 첫 번째가 Customer Value라고 해서 고객 가치. 두 번째는 Cost, 비용입니다. Communication, 대화. 그리고 Convenience, 고객이 얻게 되는 편의죠. 이렇게 4가지를 합쳐서 4C라는 개념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4P가 판매 중심의 개념이었다면 발전해서 고객
중심으로 변화한 내용입니다. 자, 밑으로 가시게 되면은 서비스 마케팅 믹스라고 해서 마케팅에 서비스가 붙었어요. 원래 마케팅 믹스는 포피죠. 포피에 서비스와 관련된 3P가 새롭게 추가가 됩니다. 자, 우리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people이라는 사람이라는 구성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physical evidence라는 물리적 증거, 그 다음에 process라는 서비스가 전달되는 과정,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요. 이렇게 4P에 3P를 합친 P를 총 7가지가 있으니까 7P라고 부릅니다. 7P. 7P는 서비스, 마케팅, 믹스. 4P라는 기본 개념에서 발전한 4C와 7P까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제품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마케팅 믹스의 4가지 중에서 제품, 가격, 촉진 순서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제품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품은 우리 회사가 만들거나 매입해 오는 하나의 물건이죠. 이 제품의 수준은 3가지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하나의 제품의 기능을 3가지 단계로 나뉘어서 본 개념입니다. 자, 옆에 이제 그림도 나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핵심 제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 제품은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핵심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유형 제품은 말 그대로 우리가 실제로 만질 수 있는 제품의 특성입니다. 실제로 만질 수 있는 제품의 특성. 그리고 확장 제품은, 확장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플러스 알파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확장 제품은 제품을 구매하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얻어지는 편익, 추가 편익을 의미합니다. 자, 왼쪽으로 가서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제품의 수준은 코틀러라는 학자가 성립한 개념인데요. 먼저 핵심 제품은 고객이 구입하는 근본적인 혜택이라고 합니다. 유형 제품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제품의 속성을 의미하고, 확장 제품은 구매 이후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서비스와 혜택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예시를 스마트폰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의 핵심 제품은 고객이 이 제품을 구입함으로써 얻어지는 핵심적인 편익을 의미해요. 통화를 할 수 있고, 문자를 할 수 있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는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 자체입니다. 이게 핵심 제품이고요. 유형 제품은 예를 들어 저는 스마트폰 중에서도 지금은 아이폰 15 프로라는 모델을 쓰고 있는데요. 아이폰 15 프로라는 내가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제적인 제품 자체가 바로 유형 제품입니다. 이 유형 제품은 다른 말로 실제 제품, 실제 제품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확장 제품은 아이폰 15 프로를 구매하고 나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AS 보증 서비스, 이 AS 보증 서비스를 예시로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제품의 분류를 산업재와 소비재로 나누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재와 소비재를 나누는 기준은 목적이 어디에 있냐예요. 산업재는 말 그대로 목적이 for 생산 또는 재판매에 있습니다. 소비재는 for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최종 판매가 목적입니다. 개념을 읽어보면 쉬워요. 산업재는 기업이 추가적인 가공이나 사업활동,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구매하는 제품을 산업재라고 하고요. 목적이 산업에 있는 거죠.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최종 사용을 목적으로 소비자,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가 구매하는 제품을 소비재라고 부릅니다. 자, 이 제품의 분류는 다시 한번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편의품을 볼게요. 편의품은 제가 예시를 들어서 사탕으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사탕을 구매할 때는 시간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죠. 그리고 사탕 어느 종류나 다 먹어보고 싶고 어떤 거를 사도 상관이 없어요. 대체품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탕은 폭넓은 유통망 체계, 그러니까 개방적 유통 경로를 특징으로 하고 있고요. 저수익, 고회전율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단가가 아무래도 워낙 저렴하다 보니 박리담의 전략을 주로 취하게 되는 거죠. 박리담의, 그리고 가격은 저가격 전략입니다. 제조업체가 대규모 광고를 통해서 촉진을 하게 되고 가격 지향적, 그러니까 할인 행사를 해주는 등의 촉진 방법을 주로 선택하게 됩니다. 예시로는 초콜릿, 음료수, 사탕이라고 나와 있네요. 편의품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선매품입니다. 선매품은 다양한 가구나 가전, 여기서는 제가 냉장고를 한번 예시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사탕보다는 비교적으로 다양한 모델을 비교해보고 선택해서 구매하게 됩니다. 사탕보다는 내 삶에 주는 관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죠. 편의품보다는 비싸고 구매 빈도가 낮습니다. 그런데 이 특징은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해보면 전문품에 비해서는 전문품보다는 저렴하겠죠? 저렴하고 구매 빈도는 전문품에 비해서는 높다라고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평소에 제품에 대한 지식이 낮은 게 바로 선매품이기 때문에 이 선매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도 찾아보고 주변 지인들한테 어떤지 후기도 들어보고 하는 등의 여러 가지 탐색을 하게 되고요. 예시로는 세탁기나 가구, 냉장고를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선매품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 유통 경로를 선택하게 되겠죠. 자, 오른쪽으로 가시면 전문품입니다. 전문품은 제가 벤츠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전문품 같은 경우에는 편의품이나 선매품에 비해서 구매 전에 아주 특별한 노력이 가해지는 제품들입니다. 일반적으로 고품질이고 브랜드 충성도가 중요한 제품들인데요. 그래서 가격은 고가격 전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소수의 대리점이 넓은 상권을 포괄하는 전속적인 유통 경로, 전속적 유통 경로를 취하게 되겠고 고수익 저회전 전략을 가져가게 됩니다. 고가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전문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가격이 100만원, 200만원 차이 나는 게 중요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문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은 상품을 가지고 촉진 전략을 세우던지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시로는 샤넬백이나 외제차, 명품 시계 등이 제시가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편의품과 선매품, 전문품을 비교해 보았는데 이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은 다른 문제들을 푸실 때도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주는 편익을 한번 4가지로 나누어 본 개념인데요. 제품이 이제 소비자에게 기능적인 편익, 경제적인 편익, 경험적인 편익, 그리고 상징적인 편익을 준다라고 해요. 제가 자동차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자, 자동차가 우리에게 주는 기능적인 편익은 바로 이동의 수단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이동 수단이 자동차의 핵심 제품입니다. 자동차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기능이라는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적인 편익은
합리적인 구매를 했을 때, 즉 조금 가성비가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어떤 제품을 구매했을 때 나에게 주는 경제적인 편익을 바로 경제적 편익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경험적인 편익인데요. 이 소비라는 경험 자체에서 오는 재미를 말을 해요. 그래서 소비의 즐거움, 소비의 재미, 이것이 바로 경험적인 편익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소비를 재밌으려고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소비함으로써 얻게 되는 정서적인 만족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징적 편익인데요. 상징적 편익은 어떤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나의 명성에 어떤 상징적인 기능을 할 때 이걸 상징적인 편익이라고 해요. 자동차라고 하면은 내가 희소성이 있는 흔하지 않은 어떤 차를 타면은 마치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게 되는 어떤 상징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하차감이라는 단어가 유행하잖아요. 승차감이 좋다보다 하차감이 중요한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내가 좋은 차에서 하차할 때 남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가 나한테는 어떤 상징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품이 소비자에게 주는 편익 4가지, 이 4가지는 최근에 시험에 기출이 된 적이 있어서 정리를 해놨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그 제품들이 전부 상자나 비닐에 포장이 되어서 나오는데요. 이 포장의 기능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포장의 개념을 먼저 보겠습니다. 물품을 운송 보관하거나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적절한 재료나 용기를 물품에 가하는 기술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포장의 본질적인 목적은 내용물의 보호입니다. 보호. 이 보호를 메인으로 해서 추가적인 기능을 가지게 되는데요. 우리 책에서는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송이나 보관, 판매, 소비할 때, 그러니까 이동에 편리함을 주기도 하고, 자, 플러스 제품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차별화해주는 판매 촉진의 효과가 있습니다. 홍보 및 촉진이라고 적어볼게요. 이 포장을 할 때 그냥 단순한 종이 상자에 포장을 하지 않잖아요. 상자 겉면에 굉장히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소비자를 끌어모으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포장 겉면에 브랜드의 정보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의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동의 편리성도 주고 홍보 촉진의 효과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정보 전달의 효과까지 이렇게 3가지의 추가적인 기능이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포장의 본질적인 목적은 보호라는 거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자,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도 한번 볼게요. 공업 포장은 상품 보호가 가장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공업 포장은 소비자들한테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만 목적으로 하게 되겠고, 상업 포장 같은 경우는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포장이기 때문에 소비자와의 접촉을 고려해서 보호뿐만 아니라 홍보 촉진이나 정보 전달의 기능까지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가격 전략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가격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가격 결정 요인에 따른 가격 전략이라고 해서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요 중심 가격 전략, 원가 중심 가격 전략, 마지막으로 경쟁 중심 가격 전략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신제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가격을 결정할 것인가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수요 중심 가격 전략에서는 수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가 이 제품을 인식하는 가치에 따라서 가격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원가 중심 가격 전략으로 이 제품을 만드는 원가가 있잖아요. 원가에다가 우리 기업이 얼마나 이윤을 남길 것이냐를 더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경쟁 중심 가격 전략이라고 해서 경쟁 제품의 가격이 지금 얼마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금 높게 할 것인지 조금 낮게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똑같이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방법이에요. 자, 다음은 신제품 가격 전략입니다. 이 신제품 가격 전략에서는 신제품의 가격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게 될 것인데 신제품의 가격을 처음에 높게 잡아서 점점 내려가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처음에 낮게 잡아서 점점 올라가게 가격을 높여갈 것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 전략으로 나뉘어집니다. 보시면 첫 번째가 초기 고가 전략이고요. 영어로는 스키밍 가격 전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초기 저가 전략으로 페네트레이션 가격 전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초기 고가 전략은 초기에 고가로 들어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격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초기 고가로 들어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중저가로 낮추는 전략이에요. 내용을 보시면 초기에는 가격 민감도가 낮은 고소득 소비자를 타겟으로 고가격 정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고가격에 판매를 하다가 구매가 감소하기 시작하면 가격에 민감한 일반 소비자층을 타겟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인하하게 되는 전략이라는 거고요. 이 적용 상황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을 때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가격 탄력성의 개념은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가격이 변화하는 것에 따른 수요의 변화가 낮으면 가격 탄력성이 낮다. 가격의 변화에 따른 수요의 변화가 높으면 가격 탄력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격 탄력성이 낮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가격이 막 변화해도 수요는 그대로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이 제품을 사는 소비자가 가격을 신경 안 쓴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진입 장벽이 높을 때 당연히 우리 회사에 대한 진입 장벽이 튼튼하고 견고하게 잡혀 있으니까 그 가격으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서 그 가격으로 설정을 해도 수요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초기 고가 전략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초기 저가 전략으로 이건 완전 반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초기에 중저가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고가격 전략으로 바꾸는 개념이에요. 자, 개념을 읽어보시면 초기에는 낮은 가격으로 가격에 민감한 고객들부터 많은 판매량을 유도하다가 나중에 우리 브랜드가 진입장벽을 만들었거나 또는 브랜드 인지도를 잘 쌓아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게 되면은 그때는 고가로 바꿀 수 있는 전략이겠죠. 초기에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윤 확보를 빠르게 이루어내기는 어려운 전략입니다. 적용 상황을 보시면 반대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을 때, 그러니까 이 가격 탄력성이 높다는 말은 가격이 변화하면 수요도 함께 변화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이 가격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클 때,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크다라는 말은 대량 생산을 해서 원가 절감을 할 수 있을 때 대량으로 생산을 하려면 일단 가격은 낮게 들어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비자 요구가 동질적인 편의품이거나 저관여 상품일 때 초기 저가 전략을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저가 전략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제품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편의품이나 저관여 상품이 여기에 해당을 하고 반대로 초기 고가 전략 같은 경우에는 편의품의 반대인 전문품이나 저관여 상품의 반대인 고관여 상품이 초기 고가 전략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품 결합을 통한 가격 결정 전략입니다.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제품 라인 가격 전략, 종속 제품 가격 전략, 묶음 제품 가격 전략, 가격 이부제입니다. 먼저 제품 라인 가격 전략은 제품의 라인을 나눠서 이 라인들의 가격을 다르게 설정하는 전략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벤츠를 보시면 저 잘 모르지만 가장 높은 등급의 모델인 S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E클래스가 있고 마지막으로 C클래스가 있나요? 이렇게 세 가지만 예시로 일단 들어볼게요. S클래스가 가장 고품질이고 그래서 가격도 비싸고 C클래스 쪽으로 점점 등급이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제품의 라인을 세 가지로 나눠서 세 개의 등급의 가격을 다르게 설정하는 전략이 바로 제품 라인 가격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종속 제품 가격 전략인데요. 예를 들어서 면도기를 사면 반드시 세트로 면도 날을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면도기를 저렴하게 판매한 다음에 소비자들이 꾸준히 날을 계속 사도록 만드는 전략입니다. 이 예시에서 보시면 면도기가 주제품이고 날이 종속 제품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묶음 제품 가격 전략입니다. 묶음 제품 가격 전략은 2개 이상의 제품을 결합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재고를 소진시키는 효과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명절 선물 세트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2부제는 가격을 2부, 그러니까 1부, 다음에 2부 이렇게 나눈 거예요. 가장 쉬운 예시로는 택시 요금이 있습니다. 택시 요금을 생각해 보시면 기본 요금이 있고 내가 간 거리에 따라서 추가적인 가격이 붙잖아요. 이게 바로 가격 2부제 전략이에요. 다음은 심리적 가격 전략인데요. 심리적 가격 전략은 사람들의 생각과 심리에 관련한 가격 전략입니다. 여기도 네 가지 종류가 나와요. 단수 가격, 명성 가격, 중거 가격, 관습 가격. 자, 먼저 단수 가격부터 보시면요. 단수 가격은 9,900원입니다. 9,900원이랑 여러분, 만원은 고작 100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고작 100원 차이지만 9,900원이 되면 단위 자체가 내려가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훨씬 저렴하다라는 이미지를 준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단수 가격을 사용하면 저렴하다는 이미지도 주고 그리고 만원이면 만원이지 왜 9,900원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가격 측정이 정확하다라는 이미지를 주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명성 가격인데요. 명성은 다른 말로 명예잖아요. 이 가격이 제품의 품질과 나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보여준다는 그런 심리를 기반으로 가격을 책정할 때 이걸 명성 가격이라고 해요. 자, 세 번째는 중거 가격인데요. 가격이 높고 낮음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이 되는 가격을 중거 가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사 먹는다고 했을 때 저는 어떤 카페에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 한 4,500원이 넘어간다 싶으면 조금 비싼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4,500원이라는 가격이 중거 가격이 되는 셈이죠. 마지막으로는 관습 가격입니다. 사회적이고 문화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한테 당연하다고 인정되는 가격이에요. 제가 이전 버전 강의를 하면서 이 관습 가격을 공깃밥 1,000원으로 설명을 드렸었더라고요. 그게 벌써 3년 전이니까 지금 3년 동안 우리나라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공깃밥 1,000원이라고 하면 이제는 되게 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년 전에는 공깃밥이 1,000원이 관습 가격이었지만 지금은 한 2,000원까지도 관습적으로 허용이 되는 사회적인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제 물가가 오르니까 관습 가격도 변화해서 관습 가격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가격 조정 전략입니다.
이 가격 조정 전략은 최근에 기출문제가 여러 번 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꼭 봐주시기 바랄게요. 현금 할인, 판매 촉진 지원금, 수량 할인, 계절 할인, 거래 할인, 공제까지 6개를 볼 건데 이 중에서도 중점적으로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 5번에 있는 거래 할인이라는 개념이에요. 나머지들도 같이 꼭 보셔야 돼요. 자, 먼저 현금 할인 보겠습니다. 가격을 할인해주는 방법 중에 가장 쉽게는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할인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 판매 촉진 지원금이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 이전에 중간상 판촉 배우실 때 등장했던 개념인데 푸시머니라는 개념이 있었죠. 말 그대로 중간상이 대상입니다. 중간상의 판매 촉진 활동을 보조하는 지원금, 다른 말로 스피프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이걸 판매 촉진 지원금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수량 할인입니다. 수량을 대량으로 많이 구매할 경우에 할인을 더 제공해주는 전략이 되고요. 자, 다음은 계절 할인입니다. 계절이 지나서 2월 상품이 된 경우에 2월 상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할인을 제공하는 전략이고 이런 2월 상품만 취급해서 판매하는 소매점이 있었죠. 바로 아울렛이라는 소매점이 있었습니다. 자, 5번 거래 할인으로 한번 가볼게요. 거래 할인은 제조업자가 수행해야 되는 업무가 있는데 이 업무를 중간상, 그러니까 도매상한테 일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매상이 공짜로 그 일을 해줄 수는 없으니까 이 발생한 경비의 일부를 제조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 이것을 거래 할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거래 할인은 제조업자의 기능을 도매상이 대신해준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기능 할인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는 점 꼭 적어두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제는요. 신제품을 구매할 때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을 반납할 경우에 추가적인 할인 제공을 해주는 걸 공제라고 하는데 공제는 다른 말로는 보상 판매라고 부르기도 하죠. 가격 전략의 마지막으로 제품 계열의 길이 확장에 따른 가격 조정 전략이다 라고 나오는데요. 우리 앞에서 배우셨던 내용에서 이제 확장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초기 고가격으로 들어가는 전략이 있었고 초기 중저가로 들어가는 전략이 있었습니다. 자, 초기 고가격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초기 고가 전략이라고 불렀고 초기 중저가로 들어간 경우에는 초기 저가 전략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가격을 조정하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초기에 고가로 들어간 제품들은 이제 저가로 내려가게 될 거고 초기에 저가로 들어간 제품들은 나중에 고가로 가격을 변화시키게 될 건데 이 가격을 변화시킬 때 그냥 가격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저가격의 신제품을 내는 방식으로 고가격의 신제품을 내는 방식으로 가격 조정 전략을 택하게 되면 하향, 저가격으로 내려가니까 하향 확장 전략, 그리고 고가격으로 올라가게 되는 경우에는 상향, 위로 가니까 상향 확장 전략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연결 지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초기 고가 전략을 택했다가 나중에 중저가로 신제품을 내게 되면 이 방식이 하향 확장이 되는 거고 초기에 중저가로 갔다가 고가의 신제품을 출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향 확장이 되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 이제 마지막 마케팅 믹스인 촉진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촉진입니다. 촉진은 먼저 개념부터 보시면 소매상이나 소비자를 자극하거나 설득해서 이윤을 증대하려는 모든 기업 활동을 촉진이라고 합니다. 크게 광고와 판매 촉진으로 구분된다라고 나오는데요. 촉진이라는 개념 안에 광고 그리고
여러 가지 판매 촉진들 두 가지가 모두 촉진이라는 개념에 포함되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 광고랑 판매 촉진을 어떻게 나눴을까? 큰 특징을 나눠서 보자면 이 광고의 특징은 장기적인 전략입니다. 지금 당장 광고를 우리 회사가 큰맘 먹고 큰 돈을 들여서 TV에 광고를 하나 내보냈어요. 그러면 이 광고는 수많은 대중들에게 한꺼번에 보여지기 때문에 이 광고를 보고 대중들이 우리 제품을 얼마나 사냐를 쉽게 측정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지금 당장 우리 제품 하나라도 더 팔자, 이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브랜드가 어떤 기업인지 그 이미지를 보여주고 소비자들이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 그러니까 브랜드 선호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전략이다 라는 특징이 있고, 당장 판매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반대로 판매 촉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딱 하나 있어요. 그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 대부분의 판매 촉진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지금 당장 우리 물건 하나라도 더 팔자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인 매출 증대 또는 일시적인 매출 증대가 목적이 되고요. 즉각적으로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자, 광고 먼저 보겠습니다. 광고의 특징, 장기적인 매출 증대가 목적이다 말씀드렸죠. 다양한 대중매체를 이용해요. 뭐 TV라든지 SNS라든지 신문, 또 전광판을 이용하기도 하죠. 굉장히 다양한 광고 수단이 있습니다.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이네요. 통상적으로 매체별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니까 꼭 잡아주셔야 돼요. 비용이 소요되는데 일반적으로 광고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아주 큽니다. 기업이나 브랜드에 대한 감성적이고 상징적인 소구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용이에요.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는 데 훨씬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짧은 시간에 다수의 대상자에게 접근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광고를 한다고 해서 단기적인 매출 증대를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광고는 또 시각과 청각을 이용해서 매력을 어필하는 방법이라고 나왔네요. 여기까지 쉬우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엄청나게 많은 판매 촉진 방법에 대해서 들어가 볼 거예요. 첫 번째로 인적 판매가 나왔습니다. 인적 판매는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판매를 촉진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언어적인 수단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비언어적인 수단도 사용하면서 고객과 직접 만나서 교류를 하는 방식입니다. 지속적인 만남을 도모할 수도 있고, 사람이 직접 말로 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높고 고객이 원하는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제품 유익이라는 페이브에 관련한 내용이 나와서 제가 설명을 더 드려보자면, 이 인적 판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설득을 할 때 어떤 방법을 펼치면 좋겠느냐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품 유익. 개념은 제가 미리 설명드렸듯이 제품 유익은 판매원이 고객을 만나서 판매를 할 때 신제품에 대한 상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방법을 4가지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첫 번째 보시면 feature는 특징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서 상품의 특징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dvantage, 장점이란 뜻이죠. 장점은 이 상품의 특징을 나눴으면 특징별로 가지고 있는 장점을 다 설명을 해라 라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benefit, 혜택이라는 뜻입니다. 혜택은 이 장점들이 그래서 당신에게
고객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설명해라 라는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에비던스, 증거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 고객이 훨씬 더 쉽게 설득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판매원이 신제품을 권유할 때 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이번에 홍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홍보는 조금 중요해서 제가 빨간색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판매 촉진에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모두 단기적인 매출 증대 그리고 일시적인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홍보는 이런 점에서는 조금 광고와 비슷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홍보는 영어로 일단은 public relation, public이 이제 대중이나 다른 말로는 공중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relation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대중을 대상으로 대중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이 홍보, public relation이라고 해요. 이 홍보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요. 비용을 들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사를 홍보하고 언론의 긍정적인 관심을 확보해서 호의적인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하는 활동이에요. 반면에 광고는 일반적으로는 비용이 아주 크다는 특징이 있어서 구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대중 또는 공중의 호의를 획득하고 높이기 위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활동이에요. 기업이나 제품과 관련된 뉴스성의 정보를 신문이나 잡지나 방송에 공짜로 나오도록 이슈를 만들어서 전파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15초짜리, 30초짜리 광고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긍정적인 이슈거리를 만들어서 뉴스 타겟 만드는 방식인 거예요.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사용되는 지명이나 시간에 다시 한번 중요한 특징 나오네요. 요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공중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너무 좋은데 심지어 돈을 안 들이고 해야 되니까 정말 어렵겠죠. 기업이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중관계를 정말 잘 구축을 해놓으면 소비자의 신뢰가 올라간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둘 다 브랜드 이미지를 호의적으로 구축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죠. 그런데 다만 광고는 비용을 지불하는 거고 홍보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 차이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보라는 활동은 판매 촉진에 들어가긴 하지만 목적이 단기적 매출 증대는 아닙니다. 광고와 똑같이 브랜드 이미지를 호의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특징까지 잡아주시면 이 홍보라는 퍼블릭 릴레이션 활동은 직접적으로 판매에 기여하지 않는 장기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은 콘테스트입니다. 콘테스트는 성과가 우수한 소매상이나 고객을 선발해서 상금을 주거나 특별 할인을 제공하는 판매 촉진 방법입니다. 콘테스트는 어떤 시합 또는 대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다음은 샘플인데요. 여러분들도 화장품 샘플 많이 써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샘플은 제품의 일부나 소량을 고객에게 작게 포장을 해서 배부하는 방법입니다. 기업 홍보에 효과적이에요. 화장품이나 또는 향수 같은 제품들은 직접 써보기 전에는 그 효과를 쉽게 추측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업 홍보에는 효과적이지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단점이 있죠. 이 샘플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실제 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거나 또는 품질을 고객한테 직접 인식시켜야 되는 경우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쿠폰이 나왔네요. 저는 카페에 갔을 때 개인 카페에 가면은 쿠폰 많이 찍어서 활용을 하는데요. 쿠폰 소비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할인이 제공되는 방식입니다. 자, 다음으로 리베이트는 구매한 금액의 일부를 반환해서 현금으로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 바로 리베이트라는 방식이 되고요. 경품은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한 소비자 중에서 추첨해서 경품을 제공하는 방법인데 이것 또한 단기적인 매출에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에 갔더니 코젤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와서 이벤트를 하시는데 맥주 캔 4개짜리 박스 2개를 사면은 코젤 로고가 있는 이따만큼 큰 컵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해주셔서 제가 2박스를 샀어요. 근데 제가 원래 흑맥주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되게 멋있는 컵을 주신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 컵이 가지고 싶어서 코젤 2박스를 구매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품을 주는 판매 촉진은 단기적으로 매출을 완전 많이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8번은 광고 판촉물인데요. 여러분 길거리 지나다니시다가 물티슈나 펜에 회사 이름이나 학교 이름 같은 거 적어서 이제 공짜로 나눠주시는 물건 받아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런 물건을 광고 판촉물, 그리고 영어로는 노벌티나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이 노벌티랑 프리미엄이 예전 기출문제에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그래도 기출 경향이 다소 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어서 꼭 이 용어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광고 판촉물은 광고주의 이름이나 로고를 표시해서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물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너스 팩. 자, 보너스 팩은 우리한테는 1+1 또는 2+1 상품으로 더 익숙한 용어예요. 보너스 팩은 동일한 가격에 가격을 할인해주지 않았지만 내용물을 증가시켜서 고객이 할인을 많이 받았다라는 느낌을 가지게끔 하는 전략입니다. 상품에 만족한 고객에게 가격적인 혜택, 그러니까 1+1을 하면 물건이 하나가 더 늘어났으니까 하나당 50%의 할인을 받은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제공함으로써 추가 구매와 더불어 충성 고객으로까지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마케팅 믹스, 그러니까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는데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는 소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에서 일시정지 해주셨다가 기출문제 풀어주시고 다시 재생해주시면 저는 기출문제 해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기출문제도 같이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상품의 유형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독특한 특징이나 브랜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구매자가 구매 노력을 상당히 한대요. 가격 민감도도 낮다라고 합니다. 대안을 비교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만 보셔도 벌써 정답 나오시죠? 정답은 3번 전문품이었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번은 PR, 바로 공중관계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네요. 1번부터 자세하게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1번, 공중의 호의를 획득하고 높이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활동이다. 맞는 설명이네요. 기본적으로 판매 및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하기에 직접적으로 판매에 기여한다? 이게 정답이네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광고와 이 공중관계 두 가지의 공통점이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고 장기적인 매출 증대를 꾀하는 방법이다 라고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기업이나 제품과 관련된 뉴스성의 정보를 신문, 잡지 및 방송 등을 통해 전파한다? 맞는 설명이고, 메시지 전달을 위해 사용되는 지면이나 시간에 대해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비용이 들지 않는다, 맞는 설명이죠? 기업의 인위적 커뮤니케이션 통제 어려워요. 그래서 정보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높다,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조업자가 일반적으로 수행해야 할 유통 업무를 중간상이 대신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경비의 일부를 제조업자 부담하는 것으로 다른 말로 기능 할인이라고 한다 하는 방법. 정답은 3번 거래 할인이었습니다. 별표 쳐서 강조드린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4번 상품 라인의 하향 확장이 적합하지 않은 상황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상품 라인의 하향 확장은 초기 고가격으로 들어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중저가 가격으로 내려가는 전략이었죠. 자, 1번부터 볼게요. 저가격 시장에서 강력한 성장 기회를 발견했을 때 중저가 시장을 새롭게 노려볼 수가 있겠네요. 자, 2번 기존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강력한 저가격 경쟁사를 방어하려고 할 때 쓸 수 있겠네요. 고가격대 시장에서 판매가 부진하거나 쇠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가격을 낮추는 전략을 쓸 수 있겠습니다. 4번 더 높은 마진과 함께 제품의 고급 이미지를 강화하려고 하는 경우 정답 나왔네요. 더 높은 마진을 남기고 제품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강화하려고 할 때는 하향 확장이 아니라 반대로 상향 확장 전략을 채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 기존 상품보다 대중적인 상품을 출시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경우 하향 확장이 적합하겠네요.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제품 구성을 핵심 고객 가치, 실제 제품, 확장 제품으로 분류할 때 확장 제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핵심 제품, 그 다음에 유형 제품, 마지막으로 확장 제품이 있었습니다. 유형 제품은 다른 말로 실제 제품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1번 핵심 편익. 핵심 편익은 핵심 제품에 포함이 되겠죠. 제품 특성은 유형 제품에 포함이 될 거고요. 디자인도 당연히 유형, 패키징, 포장도 당연히 손으로 만질 수 있으니까 유형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증, AS 보증 서비스가 바로 확장 제품에 속하는 요소였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어렵지 않으셨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선생님이랑 같이 본격적으로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실 건데요. 1강부터 8강까지 이론 공부를 하시면서는 기출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유통 이론에 관한 개념을 차곡차곡 쌓아주시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제 기출문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암기해 주셔야 할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시험 볼 때까지 좀 더 열심히 같이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여러분들 합격하실 때까지 끝까지 함께 노력하고 응원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